이 평범한 23살의 친구가 무려 고등학생 때부터 온라인 유통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연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혹시 지금 막 시작했거나 아니면 수익이 잘 안 나서 멈출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그리고 유통사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유통사업으로 압도적인 성과를 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단테 팀파노라는 청년인데요.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고 올해 23살의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23살의 친구가 무려 고등학생 때부터 온라인 유통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연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했으며 무슨 구조로 이 성장까지 이어졌는지를 보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테 팀파노의 실제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그의 전략과 사고방식 그리고 실행법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막 시작했거나 아니면 수익이 잘 안 나서 멈출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뉴스레터에서는 매주 글로벌적으로 유통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500억 매출을 일으킨 23살의 청년 단테 팀파노를 보고 있는데요. 이 친구의 이야기가 참 감명이 깊습니다. 이 친구는 16세에 구매 대행을 시작해서 지금은 23살이 되면서 연 5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저희가 하는 구매 대행을 다 겪으면서도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브랜드를 창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분이 구매 대행을 겪고 브랜드 창업까지 가게 됐었는지 한번 여정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캐나다 출신이죠. 그리고 이커머스를 한 지는 6, 7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제가 한번 링크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생긴 청년이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구매 대행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해볼게요. 이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방식으로 구매 대행을 접했다고 합니다. 구글과 유튜브에서 뭐 온라인으로 돈 버는 방법을 검색했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해요. 저희들도 뭐 유튜브에 보면은 온라인으로 뭐 월 100만원 버는 방법 이렇게 혹해가지고 구매 대행에 많이 접하시잖아요. 이분도 똑같이 그렇게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구매 대행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으로 뭐 축구 페이지를 했나봐요. 그래서 축구 페이지를 운영을 하면서 유니폼도 구매 대행으로 떼어가지고 이렇게 팔기 시작했다는데 처음에는 망했대요. 그래서 이후로 2, 3년 동안 계속 했는데 계속 망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망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잡았던 게 브랜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브랜드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브랜드를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초창기에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6개월 정도 하다가 안 되고 그만두고 또 8개월 1년 뒤에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꾸준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좀 많았대요. 저희들도 뭐 비슷한 것 같죠? 왜냐면 저희들도 한 가지의 상품을 성공하면 계속해서 2가지, 3가지, 4가지 상품을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지겹다 보니까 한 상품만 계속 몰두하고 있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도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망하다가 언제 돌파구를 찾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이때 참 인상적이었던 게 있어요. 브랜드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이제 제품 아무거나 테스트하는 대신 상품 선택에 정말 시간을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 소싱에 시간을 많이 들였던 거죠. 그렇게 하니까 첫 달에 50만 달러를 벌었대요.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50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거의 한 6억에서 7억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번 거죠. 지금은 이 브랜드로 4년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2, 3개월 후에 또 망했대요.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처럼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처음부터 다시 제품 리서치를 했겠지만 이번엔 실제로 마케팅하는 방법과 비즈니스 구축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시간을 썼어요. 그렇게 다시 성장을 했습니다. 큰 하락이 있을 때마다 실제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을 했고 그래서 이 브랜드로 4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제품 리서치 말고 마케팅과 그리고 비즈니스 구축하는 방법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좋은 멘탈적인 관점이 나오는데요. 인터뷰어가 물어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3개월 정도 하다가 안 되면 새로운 스토어를 차리는데 왜 이렇게 계속 버텼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참 생각이 좋았던 게 이거예요.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대요. 이 논리적이라는 거는 이 제품이 정말 죽었나 하고 자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잘 팔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자기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분석을 하니까 답변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답변을 나올 때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이 참 끈기가 있어요. 그죠? 끈기를 하고 나니까 실제로 학교를 다니면서도 학업으로서의 엘리트보다는 사업으로 워낙 잘 되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도 그냥 학업에 집중도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난 놈이죠. 사업으로 되게 잘 됐으니까. 그래서 이커머스 내내 집중을 했었군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2년 후반 때부터 사업이 정말 잘 돼서 수업도 안 가고 휴가나 마찬가지였어 라고 말하죠. 사업이 대학교 2학년 중반 때부터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대학생 때 사진인데 참 명랑하다 그죠? 저희도 이런 때가 많았는데 또 중요한 걸 또 물어봅니다. 인터뷰어가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 만났을 때 하루에 1만 달러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하루에 10만 달러까지 성장을 하게 됐냐? 라고 또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좀 핵심적인 게 있는데요. 처음에는 히어로 제품 하나만 팔고 있었대요. 히어로 제품이 뭐냐면 주력 상품이에요. 주력 상품. 그 주력 상품 하나만 팔고 있었는데 SKU도 하나뿐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주력 상품의 옵션이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셔츠를 판다고 한다면 셔츠 사이즈에 SML이 있겠죠. 그러면 이 SML 옵션 하나당 SKU는 1개, 2개, 3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주력 상품의 하나에 이 S 사이즈 하나만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스토어를 여러 SKU로 확장을 했대요. 즉 이런 S 옵션을 다양화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은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다른 SKU가 있어요. 즉 옵션을 엄청나게 많이 늘린 거예요. 주력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많이 넓힐 수 있던 거죠. 그런데 또 여기 더해서 이메일이나 업셀 또는 스토어 백그라운드에 있는 제품들도 수익이 쌓이면 꽤 됩니다. 즉 스토어 주력 상품 말고도 백그라운드에 있는 상품들도 많아서 그런 상품들에 대한 수익도 쌓이니까 점점 커져갔더래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히어로 제품도 론칭을 했다고 합니다. 즉 주력 상품을 1개 더 만들어서 2개까지 늘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고 두 제품 모두 동시에 새로운 히트 광고를 쳤어요. 광고도 되게 잘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월 10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100만 달러면 거의 12억이거든요. 엄청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는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 전체를 개선해서 더 일관성 있게 만들었어요. 전에는 시스템이 없었고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고용하고 두 번째 크리에이티브 전략가도 고용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업을 넓힐 때 직원을 고용할 때 여러 가지의 직원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중요시해서 고용했던 직원이 크리에이티브 전략가라고 해요. 이게 광고 전문 전략가거든요. 광고를 분석하고 추천해주는. 그러니까 광고를 만들어주는 전략가라고 보면 돼요. 그런 광고에 좀 힘을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2명의 크리에이티브 전략가도 고용을 했었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줍니다. 어떻게 확장을 했냐? 히어로 제품도 늘리고 그리고 백엔드 제품도 많이 늘리고 또한 이 상품들을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광고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두 번째 주력 상품은 어떻게 찾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참 답변이 좋은데요.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Ready, Fire, Aim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영감을 받은 게 이 책에서 말하는 티핑 포인트 제품을 만들라는 게 있어요. 티핑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한 제품을 만들 때 이 한 제품을 카피할 수 있는 제품을 하나 정해서 이 제품에 대한 단점이 있다면 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내 상품에다가 한두 가지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품을 런칭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카피라이팅 기술도 비슷한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내 상품에 붙여서 런칭을 해도 성공을 한다라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런칭을 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단점을 어떻게 찾았나요? 물어보니까 실제로 고객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 단점을 찾았대요. 그래서 한두 가지만 개선했다고 하죠. 이 두 번째 상품을 티핑포인트 제품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성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어떤 제품을 개선을 해야 될지, 론칭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내나요? 할 때 고객들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또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게 뭐 로켓 과학이 아닙니다. 즉 모든 게 시스템에 맡겨서 될 게 아닙니다. 직접 내가 고객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고객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그 상품을 개선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파는 제품도 일회성 제품이었대요. 일회성 제품이었는데 재구매율이 30% 이상 높아지는 그런 성과를 발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여기 읽으면서 되게 감명 깊었던 얘기가 뭐냐면 크리에이티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 되게 창의적입니다. 브랜드를 구축을 할 때 브랜드에 대한 광고를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파볼게요. 일단 질문은 이렇습니다. 크리에이티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모습인가요? 물어봤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크리에이티브 전략가 아까 말했던 그 두 명이 있죠? 두 명이 아이디어를 내고 스크립트를 내면 그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크리에이티브, 즉 인플루언서들에게 컨택을 해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보통 3, 7일에 발행을 해서 인플루언서들이랑 작업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그 리서치를 바탕으로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 가지고 계속 리서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는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그 전에는 자기 혼자 직접 하다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크리에이티브 전략가에게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전략가가 말해줬던 거는 남들이 하는 것 따라하지 말고 우리만의 창의적인 것을 해라 라고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했던 것은 왜 우리가 더 이상 스케일하지 못하지, 그리고 왜 상장할 수 없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첫 크리에이티브 전략가로 고용할 때는 링크드인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스레드나 링크드인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데서 많이 사람들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기획한 게 뭐냐면 UGC라는 프로세스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들에게 무제한식으로 스크립트를 뿌려서 그 크리에이터들 중에서 광고 전환율이 우리한테 높은 그 크리에이터들만 골라서 일관되게 이용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를 여러 인플루언서들에게 뿌려서 이 중에서 잘 되는 애들만 뽑는다는 거죠. 만약에 잘 안 되는 애들이 있다면 아예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친구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어떤 거냐면 크리에이터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냐라고 물으니까 아직은 주지 않는데 하지만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인센티브가 중요한 게 어떻게 이 친구가 인센티브를 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뒤에 답이 나오는데 참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품 시딩을 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즉 제품을 발굴할 때 인센티브를 준대요. 근데 이 제품을 어떻게 발굴하는지에 대한 그런 도전이 참 좋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크리에이터들에게 무료로 제품을 보내고 그들이 콘텐츠를 일단 만들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진짜 중요한 게 나오는데 프레이밍이라고 하거든요. 줄 때 단지 우리가 제품 주니까 무료로 해줘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브랜드니까 브랜드의 명성에 맞게 너가 잘 찍어줘. 즉 브랜드 포지셔닝에 대한 걸로 접근을 합니다. 브랜드 앰베서더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찌를 한번 볼게요. 구찌를 홍보하는 앰베서더를 보면은 구찌의 값어치가 높다 보니까 그걸 홍보해주는 앰베서더들의 값어치도 높아지게 됩니다. 즉 서로 윈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어땠다? 이런 브랜드 네이밍이 없다면 우리가 물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무료로 홍보만 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일회성으로만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은 자기가 돈만 받고
그냥 헤어지는 경우가 많고 브랜드에 대한 지속성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친구가 이런 걸 노렸습니다. 근데 이게 대박이 터진 거죠. 이걸 하다 보니까 제품 시딩 광고에서 약 14%가 됐다고 합니다. 즉 엠베서더를 통해서 테스트 중인 상품을 넣다 보니까 그 상품 중에서 대박인 게 14% 이상 나왔다는 거죠. 참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엠베서더에 대한 광고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광고를 업데이트를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광고의 각도가 좋게 나오고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좋으니까 이걸 랜딩 페이지로 만들자. 즉 이 랜딩 페이지까지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체 생태계를 채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크리에이티브 전략가를 고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말을 하죠. 분명히 광고를 만들어주는데 히트 광고를 만드는 사람만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무료 광고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말했던 그 시드 상품 있잖아요. 테스트를 할 때 여러 명한테 이제 인플루언서들한테 뿌리잖아요. 근데 이 광고가 좋은 게 뭐냐면 전부 다 무료로 해줍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브랜드의 인지도가 올라오면은 이분들은 돈을 안 받아도 이 브랜드에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의 명성이 걸려 있으니까. 근데 사업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데이터가 엄청나게 모이게 됩니다. 뭐가 잘 되고 어떤 애는 잘 안 되고 어떤 애는 잘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2명의 인플루언서만 쓰겠다라고 해서 이 2명만 고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도 모이고 그리고 좋은 인플루언서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인플루언서를 크리에이티브 전략가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석이조죠. 어떻게 보면 가혹할 수도 있겠지만 공짜로 쓰고 유료로 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엠베서더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잘하고 있으면 좀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엠베서더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크리에이티브 전략가로도 고용을 하고요. 결국 중요한 건 이거죠. 이미 잘하고 있는 10명에서 20명의 브랜드 엠베서더를 고용을 해서 광고의 히트율을 엄청나게 높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 친구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뒤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챗 GPT로 이용해서 광고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이 친구는 그래서 지금 목표를 어디까지 하냐면 3천만 달러까지 지금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때 대답이 뭐냐면 머리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래요. 그리고 테스트가 스킬하는 답으로 이끌게 하세요. 테스트를 되게 중요시 여기죠. 머리를 쓰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다 보면 자기의 상품이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명확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구매 대행을 하다가 망해서 브랜드 창업으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브랜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가지 상품이 대박이 났고, 그래서 그 상품을 확장을 시켜주려고 SKU, 즉 옵션을 엄청나게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와 더불어서 2가지의 주력 상품을 더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충할 수 있는 광고 전문가를 고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너지가 나서 더욱더 브랜드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 나중에는 광고에 대한 접근법을 다양화를 시켜서 한 가지 스크립트를 가지고 다양한 일회성의 인플루언서들에게 뿌리고 그 중에서 잘 되는 애만 골라서 광고를 돌리는 그런 전략도 많이 쓰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만들었었던 시드 테스트였죠. 정말 중요해가지고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시드 테스트를 할 때 브랜드 엠베서더의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실질적으로 인플루언서들이 우리의 브랜드에 종속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료로 그 사람들을 쓰면서 종속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어떤 인플루언서가 있으면 잘 되는 애만 골라서 따로 뽑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광고 전문가로 고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를 통해서 무료로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사업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친구가 참 대단하다, 그죠? 이런 브랜드를 만드는 게 참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계속 끈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사업이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이런 브랜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내가 브랜드 창업을 구매 대행을 다음 스텝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한 번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